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외국인 연구원이 한국인 여자 연수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YTN 사이언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규정에도 없는 내부조사위원회가 열리는 등 윗선에서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내성도 생기기 쉽고 치료가 어려운데 최근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류머티즘 관절염의 새로운 발병 원리를 찾아내 치료 재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9호 태풍 렛기마가 중국 동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60명을 넘어서는 등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태풍이 점점 강해진다고 하는데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는 태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즘 열대야로 인해 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불면증 때문에 평소 자고 싶어도 잠에 잘 못 이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정신과적 장애는 신체 인지 기능을 저하해 삶의 질을 낮추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 불면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YTN 사이언스는 최근 IBS 연구실에서 CCTV로 직원을 감시하고 여성 연구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IBS 연구단에서 외국인 연구원이 한국인 여자 연수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윗선에서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 가슴 만져봐. 네 가슴 만져도 돼?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는 발언의 주인공은 IBS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외국인 연구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근육을 자랑하며 대학원 연수학생 A양에게 만져볼 것을 강요한 뒤 A양의 가슴을 만져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또 A양이 결제를 요청하자 이번엔 갑자기 움직이지 마 노예야 라고 소리치며 서류를 등에 대고 서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수치스러웠죠. 그때는 이제 약간 제 몸에 이제 뭔가 이렇게 닿는 것 자체가 약간 기분도 나빴고 좀 수치스럽고 저 진짜 돈 모르고 슬레이브라고 했으니까 진짜 저를 약간 노예로 생각하는 것 같고. IBS는 성희롱이 발생하면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신고한 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규정에도 없는 내부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 연구단장이 성희롱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A양의 주장입니다. 그 외국인이 저한테 키스를 했니? 하고 물어보고 아니면 손을 잡았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제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럼 그게 성희롱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너 무고죄가 뭔지 아냐고. 지도교수격인 외국인 그룹 리더도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며 A양을 몰아붙였습니다. It's not? 그러나 IBS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됐고 가해자에게는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연구단이 본 조사에 앞서 내부조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성희롱 사건에 관한 조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이거니와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고발을 봉쇄하는 것이 되죠.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단은 연구단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무마 시도와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면서 IBS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들이 물품 반품 대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업무상 횡령과 사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직원 A씨 등 2명과 납품업체 5곳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A씨는 중앙창고 관리 업무를 맡으며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산 기록을 조작해 검사 용지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반품 대금 2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협원은 지난 4월 자체 감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으며 A씨로부터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을 것을 원자력의학 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자문을 하고 보유 기술을 전달하는 기술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지원단은 국내 기업의 출연연 보유 기술을 전달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멘토링을 해주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원단은 다음 달 5일 테크 비즈 파트너링 행사를 열어 출연연의 소재 부품 기술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요 기술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꼽히는 류머티즈 관절염. 최근엔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류머티즘 관절염의 발병 원리를 밝혀내면서 치료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류머티즘 관절염 진단을 받은 60대 환자. 치료를 위해 6년 동안 주사를 맞았지만 내성이 생겨 여전히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화분만 조금 만지고 그런 거 심심해서 해도 그래도 아픈 거 그거 다 한다니까. 너무나 힘들어. 류머티즘 관절염은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약물에 반응하지 않고 내성도 생기기 쉬워 치료가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몸속 단백질인 태반 성장인자에 주목했습니다. 이 단백질이 많아지면 염증 물질을 내뿜는 병든 림프구가 활성화되고 주변 혈관들도 빨리 자라면서 증상이 악화한다는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실제로 쥐에게 태반 성장인자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림프구를 주입했더니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서 관절염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태반 성장인자를 못 만드는 쥐는 관절염 발생률이 70%까지 떨어졌습니다. 태반 성장인자는 혈관 생성과 림프구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그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그것들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물질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연구팀은 태반 성장인자를 억제하는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면 부작용은 없애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발성 경화증이나 루푸스와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를 분석해서 무릎 관절염을 진단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로봇 시스템을 활용해 운동기구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걷는 동안 발판에 가해지는 힘과 발목 움직임을 측정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모든 힘을 실시간으로 계산함으로써 관절염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에게 효율적인 걸음걸이를 안내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물 치료가 쉽지 않은 난치성 뇌전증의 진단 정확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뇌조직을 분석해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유전자 8개를 확인하고 이들 유전자를 최대 100%의 정확도로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뇌조직 내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난치성 뇌전증의 진단 정확도는 현재 10%에서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전자 진단을 할 수 있는 만큼 뇌전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9일까지 소방본부가 접수한 온열 질환 등 폭염 피해 신고 건수는 4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1건보다 88.3% 감소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60대 이상은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에는 외출을 삼가고
메스꺼움과 현기증 등 온열 질환이 의심되면 즉시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 렛기마가 중국 동남부 지역 일대를 강타하면서 6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반도를 비껴가서 국내에는 큰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는 태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태풍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태풍의 정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그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 풍속의 초속 17m 이상 폭풍을 동반하는 것을 태풍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예. 이 지구상에서 이제 연간 그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이 한 80개 정도가 돼요. 이를 발생의 목표를 이제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거죠.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걸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네. 미국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북대서양이라든가 카리브해라든가 멕시코만 그리고 동부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예. 그다음에 인도양과 호주 부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요. 다만 이제 좀 독특한 이제 로컬인데 호주 부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윌리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 태풍은 일반적으로 한 방향으로 부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잖아요. 태풍이 발생하는 어떤 조건 같은 게 있나요? 태풍은 그 기본적인 성격이 일단 열대성 저기압이죠. 그래서 태풍도 열대성 저기압 발생 조건과 굉장히 같습니다. 예. 첫째, 태풍이 발생하는 열대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일단 높아야 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27도 해수 온도가요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는 수분의 증발로 인해서 나오는 잡열이 태풍의 주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대륙권 중층의 상대 습도가 높아야 하는데요. 태풍은 대륙권 상부까지 발달하면 거대한 이 열대성 저기압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 생성하는 단계에서 태풍 자체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정성이죠. 이게 네. 커야만 발달이 됩니다. 오. 이제 세 번째가 대륙권 하층에 회전하려고 하는 성질. 이게 이제 우리가 절대와도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커야만 됩니다. 태풍은 자체적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열대성 저기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성분이 태풍의 성장 및 발달에 역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이런 조건들을 갖춰서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은 점차 주변 기압계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이 발생 지역 대기 상하층 사이의 바람 방향 네. 또 세계 차인 윈드시어 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태풍 발생에 또 영향을 줍니다. 네. 그 태풍의 중심부에는 원형 모양의 바람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태풍의 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눈은 정확히 뭔가요? 그렇죠. 위성 사진을 보면 아주 네. 잘 볼 네, 수가 딱 있죠. 뚫려 있죠. 그렇죠? 발달한 태풍에 보이는 것이죠. 약한 네. 태풍에는 없죠. 태풍의 눈이죠. 태풍의 눈은 이제 대기 중에 작용하는 여러 힘 사이의 균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네. 대기 중에 운동하는 공기덩이에 작용하는 힘에는 두 지점 사이의 기압 차이 생기는 힘인 기압 경도력이 있고요. 바람의 방향을 휘하는 전향력이 있고요. 이제 원심력, 마찰력 등이 있는데 이 태풍의 중심 부근으로 갈수록 기압 경도력과 원심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네. 네. 이제 마찰력이나 전향력 무시할 정도가 돼요. 따라서 태풍 중심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완전히 이 바람이 이제 우린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중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중심은 너무 이 기압 경도력과 네. 원심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아예 구름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네. 구름이 없는 무풍, 바람도 불지 않고 구름도 없는 무풍 호천 구역이 생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성에서 딱 보면 아주 또렷하게 눈이 보이는데 네. 네. 보통 눈의 크기는 이제 한 10에서 40km 정도 반경이 되고요. 아주 큰 경우로 100km를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네. 그 정도는 없고요. 통상 강한 태풍, 폭풍의 범위는 태풍 중심에서 한 200에서 500km 정도죠. 네. 그래서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하강하고 풍속은 증가하죠. 또한 태풍 내의 구름 높이는 한 12에서 20km 정도. 또 태풍의 눈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키가 큰, 그 높이가 높은 그런 구름이 존재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태풍의 눈 부근의 구름 벽, 또 나선 모양의 구름대에서는 아주 강한 선악성의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눈 안에는 구름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지만 바로 그 눈 바깥쪽 네. 이쪽이 이 바람도 가장 강하고 네. 또 비도 가장 강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눈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구름이 저군형이 아니라 충운형 구름이 생기면서 약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태풍의 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처음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신기한데요. 자, 지난주에 영향을 주었던 태풍 프란치스코가 부산에 상륙하면서 열대저하부로 약화됐다고 들었는데 열대저하부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세계 기상기구는 최대 풍속에 따라서 태풍을 이제 4등급으로 나눠요. 네. 그래서 이제 열대성 폭풍, 트로피cal 스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태풍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 일본은 중심 최대 풍속이 17m 초속 이상의 열대성 폭풍을 그냥 그 다음부터 무조건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7m 이상은 태풍인데 태풍의 이제 크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5m 이상의 풍속이 미치는 영역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참고로 태풍의 강도는 중심 기압보다는 중심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반경이 300km 미만이면 소형 태풍, 300에서 한 500km 사이면 중형 태풍, 500에서 한 800km 되면은 대형 태풍, 반경이 800km 이상 되면은 네네. 초대형 태풍이라고 예. 부르죠. 그리고 이제 중심 최대 풍속에 따라서 태풍의 강도를 분류를 하는데 중심 최대 풍속이 17m 이상 25m 미만일 때는 약한 태풍, 그다음에 25에서 33m 그 사이에 있는 태풍일 때는 중급 태풍, 네. 다음에 이제 33m, 43m일 때가 강한 태풍, 다음에 44m 이상일 때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구분하는데 예. 우리나라의 7월과 이제 8월에 두 개의 태풍이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두 개의 태풍은 다 약한 태풍이었죠. 그 그래요? 정도가 약한 태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태풍이 점점 강해질 수 있다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연구는 2018년 7월이었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웨이메이 교수 아주 유명하죠. 예.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립대 샹핑쉐 교수는 네이처 지오 사이언스에 그 논문을 실었는데 네. 자 육지에 상륙하고 있는 태풍의 강도가 지속해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주로 연구한 게 동아시아 지역이에요. 중국, 대만, 일본, 한국, 필리핀 이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강타하는 태풍은 1977년 이후에 최근까지 12에서 15% 정도 더욱더 강력해졌다. 예. 이렇게 태풍의 강도가 강해진 원인을 네. 이 교수들은 저 해수 상승, 그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꼽았는데요. 따뜻해지고 있는 이 바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태풍에 지금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은 해수면 온도 상승이 가장 높은 곳이 동아시아 해역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위치한 중국 동부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네. 한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는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태풍 매미도 그렇고 종종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 빈도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태풍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산하 기후데이터센터 연구진이 1982년부터 2012년까지 태풍자를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태풍 에너지가 가장 강한 지점이 10년마다 53에서 한 62km씩 적도 지방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고 있어요.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 지난 30년 동안 태풍의 세력이 강력한 지점은 적도 부근에서 약 160km에서 멀어졌다. 네. 멀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로서부터는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향은 서태평양, 동태평양, 또 북인도양, 남인도양 모두 다 관찰이 됐는데 서태평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가장 강력해지는 지점은 더 많이 북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태풍 피해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도 커졌다. 그렇죠. 이에 이제 제임스 코실 미 해양대기청 연구원은 일본과 한국이 큰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뭐 점점 태풍이 강해진다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재난 방제 시스템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대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재난 방송이라든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태풍의 진로 또 도달 시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요. 응급약품이나 손전 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도 미리 준비합니다. 저는 생존 배낭을 갖고 있거든요. 꼭 그렇군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강한 폭풍과 내릴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집 주변을 확인해서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자전거 이런 걸 좀 고정을 해주고요. 네. 네.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치워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방제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번 광복절에 초대형 태풍 10호 태풍이죠. 네. 크로사가 일본 열도에 상륙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뭐 큰 피해는 일단 없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좀 더 좀
대비는 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에 대한 성능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제작 수입하려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간이 측정기의 성능은 1등급에서 3등급과 등급 외 등 4단계로 나눠 등급이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간이 측정기를 제작 수입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간이 측정기는 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하지만 습도 등 다른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정식 측정기보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화학약품을 넣지 않고도 물속의 세균 등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수질 관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연구팀은 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되는 광촉매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살균 소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광촉매에 1에서 2V의 낮은 전압을 주는 것만으로 미생물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물속 미생물을 99.99% 이상 제거할 수 있고 20시간 이상 시스템을 연속 가동해도 살균 성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가습기 등 소형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수영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며 기업과 협력하면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로 금속 대신 생분해성 소재를 이용한 스텐트가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 임상시험에 성공한 이 기술은 환자 맞춤형 생산뿐 아니라 체내에서 자연 분해돼 재수술 부담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동맥의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협심증 등의 질병을 막기 위해 시술되는 스텐트는 그물망 구조의 지지체로 혈관 내 막힌 곳에서 혈관벽을 확대해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발트 크롬 합금 등 금속 소재를 사용하지만 체내에서 부식되거나 부러질 우려가 있고 혈액이 뭉쳐 협착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금속 소재 대신 체내에서 스스로 녹는 생분해성 스텐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체내에서 서서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재수술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서서히 분해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로 생체에 적합한 고분자를 이용해 그물 모양의 스텐트 구조를 만들고 혈액 응고를 막는 헤파린을 코팅해 체내에서 녹는 시기를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이번 성과는 전남대학병원 정명호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세계 최초로 생분해성 스텐트의 전임상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필요한 구조를 단시간 내에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또 이 스텐트는 표면에 원하는 약물을 처리해 혈관세포 부착을 조절하거나 다양한 약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헤파린이 코팅된 생분해성 폴리머 스텐트의 효능을 동물 실험 단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기능성을 갖춘 생분해성 폴리머 스텐트 상용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과일을 갈아 만든 영유아용 과일 퓨레 제품의 당뇨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과일 퓨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하였지만 당뇨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의 1회 제공량 당뇨 함량은 8.8g에서 최대 17.1g 수준으로 만 1살 미만 영아 1일 당뇨 최소 섭취 기준량 13.8g에 60에서 120% 수준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 번 개봉하면 한 개를 모두 소비하는 제품 특성 때문에 영양 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뇨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6개 제품이 5살 미만 영유아의 하루 당뇨 섭취율을 넘어섰고 17개 국내 제품은 성인 열량 기준으로 1일 영양 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유아 당뇨 저감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유아 식품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공통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 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3,700여 곳입니다. 식약처는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서 안전한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대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 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불면증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질환인데요. 장기간 지속할 경우 만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미뤄선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불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원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면증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예, 불면증은 자신이 느끼기에 잠이 불충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잠이 들기 어려운 경우, 자다가 자주 깨는 경우,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 경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형태가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불면증은 증상이면서 동시에 병명에도 해당되는 용어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증상을 지칭할 때의 불면 증상과 수면장애 하나로서 불면장애가 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불면 증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인 질환 혹은 동반 질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보면 정말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그렇죠. 같은데요. 요즘에 많죠. 네. 예, 이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신과적 장애에 의한 불면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불면증은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외에도 일축의 리듬 수면 장애나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과 같은 수면 장애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통증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내과 질환이 있어서 불면증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불면증을 앓는 분들이 술을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술은 잠들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잠을 빨리 깨게 하므로 음주 또한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불면증이 생길 수 있으며 이때 정신생리적 각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생리적 각성의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 심리적 요인이 불면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은 잠이 오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커지면서 네. 역설적으로 잠이 깨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면 부족이 계속된다면 건강에 좋을 리가 없겠죠. 네. 이런 불면증이 좀 계속된다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 불면증은 피로 등의 신체 증상, 집중력 등의 인지 기능 저하나 우울함이나 불안과 같은 기분 증상을 일으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실제 신체적 정신적 질환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우선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의 심혈관계 혹은 대사성 질환과 관련됨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지속되는 경우 우울증 발생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수면의 질이 나쁜 경우 인지 기능의 저하뿐 아니라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작은 소리만 들어도 아니면 작은 터치만 있어도 좀 예민한 성격이 있는 분들은 불면증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격적인 요소가 불면증을 잘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예.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 즉 불안감이 높고 우울한 성향이거나 내향적인 사람 혹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불면증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향의 사람들은 정서적 각성 상태를 잘 해소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것이 생리적 각성으로 이어져 불면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불면증이라고 하면 이 수면제 먹고 억지로 자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게 더 좋은 건가요? 일단 불필요한 수면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내성이나 의존성, 낮 동안의 인지기능 저하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네. 만성 불면증의 경우는 기질적인 원인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라면 약물 치료가 1차 치료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수면제를 어느 정도 사용한 후에도 불면증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면제의 장기 사용과 치매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네. 하지만 수면제와 치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또한 불면증 자체가 치매의 위험 인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불면증 치료를 받지 않고 참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현저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약물을 이용한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잠이 안 온다고 무분별하게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중년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그 갱년기 불면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에스트로겐 변화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이 불면증이 호르몬과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수면은 호르몬의 조절을 받게 되는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외국에 갔을 때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것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영향 때문입니다. 보통 여성에서 남성보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생리나 폐경 등에 따른 신체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네. 갱년기 때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안면 홍조나 발한, 두근거림과 같은 신체 증상이나 우울감 같은 소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을 매개로 해서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호르몬 치료를 통한 갱년기 증상의 완화가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갑상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예. 갑상샘 행진증이 있는 경우 두근거림, 불안, 초조 등의 증상과 함께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차 적응을 할 때 멜라토닌을 약으로 섭취하는 경우도 있죠. 잠이 안 오는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불면증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불면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자극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교육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거나 인지 치료를 통하여 수면에 대한 걱정, 불안을 없애는 등의 여러 비약물학적 치료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적 치료 방법을 시도하거나 비약물학적 치료 방법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 불면증에 사용하는 약물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생활 습관 개선 등 기본 원칙을 세워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불면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하므로 일정 시간에 눕고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불면증이 오래된 분들은 일찍 침대에 누워 있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침대가 불면증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침대에만 가도 잠이 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침대에서 독서나 TV 보기 등 잠자는 것 이외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침대라는 공간에서 잠들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이상 잠이 안 온다면 침대 밖으로 나와서 가벼운 내용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래서 졸릴 때만 다시 눕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깼을 때 시계를 네. 보는 것은 또 각성시킬 수 있으므로 네네. 불면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낮잠은 수면 각성 리듬을 깨뜨려서 밤에 자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해야 하겠고요. 오전 중에 실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각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늦은 저녁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기 전에 알코올이나 카페인 섭취, 흡연을 피하고 자기 전에 많이 먹는 것도 불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만성 불면증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사실 이제 더운데 많이들 못 자는 경우가 많아서 네. 네.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더운데 못 자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면증이 심해진 것은 아니냐고 많이 걱정들을 걱정하시는 하십니다. 분들이 그래서 있군요. 사실 저도 요즘은 많이 못 잔다고 말씀드리면서 예. 네. 너무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마시라고 된다. 예. 제가 안심을 드리는 편입니다. 야,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보면 불면증의 다양한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 호르몬과 같은 문제는 약물적인 치료가 우선시될 수 있지만 뭐 정신적인 문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풍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1953년부터입니다. 정확한 관측을 위해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에 아시아 태풍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4개국이 고유한 언어로 된 이름을 10개씩 제출해서 140개 이름을 차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순우리말로 쓰이는 동식물 이름을 많이 제출했는데요.
태풍 매미와 같이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이름은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폐기한다고 합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